여러분, 안녕하신가요? 광활한 경기도의 어느 한 구석탱이 동네에서 컴퓨터 앞에 앉은 여자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꺼내어보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든 자유로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척이나 바쁘신 부모님 아래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여 자라난 자식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3년간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던 경험도 있었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댁이었는데요. 주로 기억나는 것은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엄마 욕을 엄청 하셨던 것입니다. 네 엄마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다. 왜 그런 줄 아니? 네? 우리 엄마가 왜요? 너 하나만 낳았잖아. 그러고서 끝이잖아. 그러니 쓸모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지. 아들 하나 못 낳다니 이렇게나 쓸모가 없는 며느리일 줄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면 좋았을 텐데. 그치? 어린 손녀에게 못하시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아들을 임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안에서 유산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원인이 뭐였는지까지는 제가 딱히 들은 게 없는데 아마도 자연 유산이었을 거예요. 유산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잊기 위해 어쩌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두 분이 모두 일에 파묻혀서 몰두하시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로는 고모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이신데요. 친조카인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신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혼을 당하신 것이었는데요. 이혼 사유가 고모에게 있었습니다. 결혼 도중 바람을 피우셨거든요. 저의 기억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잠시나마 저의 고모부이셨던 그분과는 4년 가까이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에 꼴이 나셨던 거라고 합니다. 신혼생활이 아주 행복해 보였다는 후문을 들은 바 있었고요. 그랬건만 고모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달아오른 열기를 주체하지 못하시고는 열정적으로 바람을 피워대셨던 겁니다. 그냥 바람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을 텐데 불타오르는 광란의 바람을 고모가 피워오신 걸 알게 되신 고모부는 머리 꼭지가 돌아버리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휩싸이신 고모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고모와 바람이 났던 그 상대 남자를 나락으로 보내버리셨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러운 욕망과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이제 가출했던 정신이 다 돌아왔어. 다시 정신 차렸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이제 정말 잘할게.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앞으로 정말 노예처럼 굴면서 잘하고 봉사하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나 지금 진심이야. 무릎 꿇고 울부짖는 고모를 냉정하게 쳐내신 후 고모부는 이혼을 강행하셨습니다. 이혼을 당하신 이후 고모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로 한동안 이를 박박 갈고 다니셨죠.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벌을 받고 있잖아.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동네 사람들은 모두 고모를 향해 저런 정신나간 년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으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었으며 고슴도치의 눈에는 자기 새끼의 가시가 솜털처럼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은 고모를 측은하게 여기셨죠. 그 당시에 자식이 남매 딱 둘 뿐이었으며 다른 집들에 비해 자식 머릿수가 얼마 안 되는 편이었죠. 그러니 딸에게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셨던 두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친할머니께서는
고모가 고모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오열을 하던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걸 다 보셨으니까 괜스레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고모가 제대로 나쁜 잘못을 저지른 게 맞았고 고모부의 분노는 정당하였으니 친할머니의 가슴은 그런 이유로 더욱더 답답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성질이 한껏 더러워져 있었던 고모는 괜히 저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고모가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걸 아신 친할머니께서는 당신도 일부 가세를 하셔서 저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말씀을 자꾸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심하고 바보 같은 아이였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한 번에 똑바로 못 알아듣니? 너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좀 아니니? 애가 어리버리한 것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지. 이거는 가만 보면 순 멍청이 같은 애. 빠릿빠릿한 구석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으니. 어떻게 모든 아이가 총명하고 귀가 밝고 눈치가 좋을 수 있겠나요? 한 번에 말을 못 알아듣고 허둥지둥하는 건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을 하루 만에 못 익히고 감을 잡기가 며칠 혹은 몇 달 걸리는 사람 천지이고요. 그런데 자꾸만 저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다가 실망을 하시는 친할머니 때문에 저는 자꾸만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너 생김새를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음에 커서 네 부모 발목이나 잡을 상이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모두를 도와주는 길이야. 엄마 욕 다음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저의 자존감을 완창 깎아먹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실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모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죠.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라도 푸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또 뭘 잘못한 건지 할머니가 왜 저를 혼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너는 그 입을 웬만하면 닥치고 있어라. 너는 입만 열면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재주를 타고났다는 말이야. 어째 그런 것만 타고날 게 뭐라니? 아휴, 내 아들은 영특하고 잘났고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 핏줄은 왜 이 모양이야? 암만 해도 너는 외탁을 강하게 했어. 솔직한 말로 가끔은 내 친손녀 같지가 않아. 지금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야말로 친할머니가 제 친할머니 같지가 않았네요. 어쩜 그렇게 못된 말씀만 하셨을까 싶어요. 제가 아버지와 얼굴이라도 닮았기에 망정이었죠. 아니었으면 저는 더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고모는 친할아버지하고 얼굴 느낌이 정말 비슷했어요. 제가 예전에 언뜻 듣기로는 친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에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키셔서 그것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화병에 걸리신 적이 있었다고 했고요. 아마 고로 여러모로 친탁을 하신 분이었나 봅니다. 감사하게도 친할머니께서 저의 자존감 다 깎아 버려주신 덕분에 저는 그 3년 동안 한껏 주눅이 들었고 매사에 의기소침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광고에서 모두가 네 할 때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차별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건 부모님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3년 만에 데리고 온 외동딸에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3년 전보다 더욱 소심하고 매사에 눈치를 보게 된 딸의 변화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가끔 한숨이나 쉬실 뿐이었죠. 아휴, 애가 대체 성격이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 걸까? 보고 있으면 답답하네.
조부모님 댁에서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땠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와중에 고모는 제가 너무 다루기 힘든 아이여서 그 때문에 친할머니의 수명이 3년 줄었다는 둥 그런 소리를 부모님에게 하셔서 저를 더욱 눈치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따질 배짱이 당시에 저에게는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사춘기 질풍노도를 지나는 아이들이 득실거렸던 중학교를 다녔고요. 유독 남자애들이 짓궂었어요. 제가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인 것을 아니까 일부러 저에게만 질 낮은 농담들을 해댔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죠.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는 애들하고 간신히 친해져서 3년 내내 그런 애들하고만 조용히 어울려 다녔습니다. 남자애들의 짓궂은 성적인 농담 때문에 진저리가 났던 저는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몇 달 후에 알게 되었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에 무척 활발해서 눈에 띄는 김유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집도 어느 정도 산다는 얘기가 돌았었고 얼굴은 여우상으로 예쁘장했습니다. 활달해서 친구도 많았고요. 김유리는 자기 부모님이 공학 가서 사고 치지 말고 꼭 여고를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온 거였다는 소리를 첫 학기 시작 3월 내내 떠들며 징징거렸어요. 여고에서도 사고 칠 수 있는 걸 자기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어떻겠냐는 농담을 하며 웃던 김유리의 모습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월이 된 직후 쉬는 시간이었고 김유리는 예의 그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만화책의 어떤 내용이 떠올라서 피식 웃었어요. 그러자 김유리가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야? 왜 웃어? 나 안 웃었는데? 나 웃은 줄 몰랐는데. 얘 뭐야?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얼빵해? 너 내가 웃겨? 나 비웃은 건 아니지? 저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고 혹시 김유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일부러 옅은 미소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씨, 왜 실실 쪼개고 지랄이야. 한 대 쳐주고 싶네. 야, 쪼개지 마. 알았어. 미안. 그러나 역효과만 난 것 같았고 저는 후회가 돼서 그날 우울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유쾌하게 잘 노는 것 같았던 인기 많고 활발한 김유리가 제 앞에서는 인상을 팍 쓰면서 말도 거칠게 뱉은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유리와 눈이 마주치거나 근처에 있으면 철저히 인맥 관리를 해서 전혀 안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보고 싸가지가 더럽게 없다고 김유리가 중얼거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음번에는 약간의 미소를 입가에 걸었더니 김유리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제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맞은 머리를 부여잡고 당황해서 굳어버렸죠. 김유리 옆에서 어떤 애가 왜 갑자기 사람 머리를 때리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김유리가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냥 때려주고 싶게 생겼잖아. 너는 안 그러냐? 나는 얘 면상만 봐도 주먹으로 한 대 패주고 싶던데. 그 말을 듣고 질문을 했던 애도 피식 웃더군요. 저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피했어요. 웬만하면 김유리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인 듯 싶었죠. 밤마다 유독 스스로를 과시하고 성격이 외향적인 애들, 소위 한 가닥씩 하는 유형이 둘색 정도는 있었는데요. 그들끼리 어느샌가 뭉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에는 당연히 김유리가 해당이었죠. 그렇게 되자 1학년 전체에서 김유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더욱 그 눈에 안 띄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나 큰 소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진로 상담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 보호자가 학교에 한 분이라도 오셔야 했었는데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에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너는 임마 대체 언제 부모님을 모시고 올 거야? 내가 지난주에도 너한테 따로 이야기했건만
아직도 감각무소식이야? 부모님 대체 언제 오신다고 하든? 네? 그게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주목되었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간신히 작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유리가 비웃는 기색으로 크게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제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은 들리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김유리의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다들 저를 향해서 피식피식 웃고 있었고 저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다는 변명을 일전보다 큰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나 바쁘시면 다른 어른이라도 모셔와야 할 거 아니야, 임마. 너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진로 상담 이야기는 한 거 맞아? 확실해? 네? 그게 들리기는 했는데 확실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야? 너 임마 고1이야, 고1. 고1짜리가 이렇게 모자라서 어떡하냐? 너 사회에 나가서 뭐하고 살래?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뭐가 될 수 있겠어? 하여간 너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부모님 모셔와라. 안 그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무리 자식한테 관심 없는 집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학교 일에 비협조적이라니 나 원참. 담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리신 뒷말이 저에게 분명히 들려왔고 반 친구들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마치 부모가 없는 자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 제 머리를 툭 치고 바닥에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종이를 뭉친 것이었죠. 저는 그걸 주워다가 꼭이 트진 종이를 한번 펴보았어요. 그러자 장애인이세요?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다가 김유리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김유리가 주위에 앉은 애들하고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쪽지를 받은 줄 알았나 봐. 기대했다가 실망한 얼굴이야. 엄청 웃겨. 친구도 하나 없는 주제에 다른 애들처럼 쪽지를 주고받고 싶기는 했나 보네. 저를 조롱하는 김유리, 그리고 실세를 따르며 동조하는 다른 애들까지. 저는 그 순간 교실이라는 감옥에 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이고 고문실로 느껴졌어요. 김유리가 저를 눈엣 가시로 보고 괴롭히게 된 계기가 굳이 있었다고 본다면 바로 이런 건수가 있었죠.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남자 가수가 있었거든요. 문방구에 가면 그 남자 가수의 사진을 팔았습니다. 낱장으로 팔았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바로 학교에 정보가 쫙 돌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파란 모자를 쓴 사진이 문방구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거 얘기 듣고서 그 사진 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 누가 우리 오빠가 파란 모자를 쓴 사진 안 가지고 있어? 내가 가격 2배 쳐주고 살게. 누구 그 사진 있는 사람? 제발 나와줘. 김유리가 그 이야기로 이틀 내내 교실에서 징징거렸어요. 저는 책상 위로 시선을 고정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게 바로 김유리가 묘사하는 그 사진이었거든요. 안녕, 친구야. 너 혹시 우리 오빠 사진 가지고 있는 거 없니? 사진? 무슨 사진? 무슨 사진이긴. 내가 방금 말했잖아. 우리 오빠 사진 있냐고. 진짜 얘는 왜 항상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지? 저 답답한 눈가를 수저로 파버리고 가위로 가다가 혀를 찍어버리고 싶네. 확 그냥 저질러 버릴까? 김유리는 자기 기분이 즐거울 때면 저에게 어깨동무라 하며 친구야 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다가도 돌변해서 살벌한 눈빛을 저에게 보냈죠. 진심으로 저를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듯한 김유리의 표정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친할머니의 옛 말씀대로 저는 입을 닥치는 편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글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방심을 하고 말았어요. 별 생각 없이 교과서를 확 펼쳤다가 그 안에서 사진이 나온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사진을 집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김유리가 갖고 싶어 하던 그 남자 가수의 사진이 교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손을 떨면서 그걸 얼른 주우며 제발 아무도 안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뒷자리에 앉은 애가 그걸 보고 말았던 거예요. 반에서 김유리가 그 사진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는 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게 붙고 싶었던 제 뒷자리에는 사진 이야기를 김유리에게 말해버렸고요. 수업 시간 내내 칠판의 내용도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저 두려움에 질려 있었던 저는 김유리에게 그 사진을 얼른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할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그러나 수업이 끝나자마자 김유리가 저를 끌고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김유리뿐만 아니라 1학년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5 정도 모였고요. 김유리가 전면에 나서서 저를 걷어찼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김유리 뒤에 서서 저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1명 정도가 화장실 문 쪽에 서서 망을 보며 제가 처맞는 동안은 아무도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죠.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잘못을 모르겠다고? 우리 오빠 사진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거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데 입을 쳐 다물고 있었네,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잘못이 아닐 수 있겠어? 네가 생각해도 너무했지. 그치, 친구야? 그건 내가 돈 주고 산 내 거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화를 내? 그리고 친구라고 부르지 마.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하잖아. 얘 좀 봐라. 갑자기 뭐냐? 말문이 갑자기 트인 거야? 아니면 머리가 돌아버린 거야? 되게 잘 짓거리네. 근데 너 나한테 괜히 짓거렸다는 거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소름 끼치는 웃음을 입가에 걸던 김유리는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거센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어깨를 세게 걷어차인 제가 너무 아파서 손으로 어깨를 감싸지고 바닥을 굴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제 배를 걷어찼어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덜 맞아보려고 어설프게 몸을 웅크렸더니 배 아래쪽을 엄청 세게 걷어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 그리고 공포에 질린 제가 엉엉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친 듯이 빌었어요. 자존심? 그런 건 고통과 공포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빌었을 때 김유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웃기다고 하면서 신나게 웃었고 자기 뒤에 있던 애들한테 손짓을 해서 부른 다음 그 애들마저 저를 때리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여러 명이 저를 둘러싸고서 자비 없는 발길질을 날려댔고 저는 울부짖으면서 그걸 다 맞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그때는 안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으며 제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지고 얼굴이 눈물 자국으로 범벅인 데다가 맞으면서 화장실 바닥에 쓸리는 바람에 한쪽 뺨이 시펄겋게 성이 난 제 모습을 보고 김유리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친구야, 몰골이 그게 뭐야? 우리 오빠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면상을 가진 년은 자기 팬을 안 했으면 하고 바랄 것 같아. 너 이제 우리 오빠 좋아하면 안 되겠다? 악마가 내뱉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 입은 떨리는 숨결만 뱉어낼 뿐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어요. 입을 닥치라는 친할머니의 주문이 저에게 여태까지 족쇄로 작용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자 김유리는 제 얼굴을 닦은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저를 때린 애들에게 시켜서 저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얻어맞아서 아픈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질질 끌려서 화장실 구석에 대걸레 빠는 공간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는 대걸레가 들어가는 그곳에 강제로 머리가 쑤셔 넣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저를 꽉 잡고 있었고 김유리가 제 뒷머리채를 잡고는 힘으로 눌렀어요. 공포의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수도가 틀어졌습니다. 일반 세면대 수도보다 훨씬 더 강한 수압으로 물이 콸콸 흘러나왔고 제 비명 따위는 그 물소리에 금방 묻혀져 사라져버렸죠. 친구야, 네 답답한 면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뿐인데 도움에 손길이 대고 왜 거칠게 반항을 하니? 좀만 견뎌. 김유리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은 몰랐죠. 저는 몸에 경련이 일어났고 그들이 저를 놓아주었을 때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전신이 달달 떨려왔어요. 폐가 찢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운 기침을 할 때면 코와 입에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김유리와 그 일당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제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깔끔하게 무시를 당했죠. 언제 기절했는지도 모르게 문득 제가 눈이 떠졌을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저릿저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고 몸을 일으키는 것에도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화장실 칸 중에서도 가장 끝칸인 청소 도구함에 갇힌 채였습니다. 분명히 바닥에서 쓰러진 게 마지막이었고 그런 저를 두고 그 악마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봤었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끝칸으로 옮겨져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죠. 청소 도구함 칸은 그 특성상 밖에서 잠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정말 힘겹게 간신히 옆칸으로 옮겨가서 그곳을 나올 수 있었어요. 창문 밖은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가 넘은 때였어요. 제가 10시간을 넘게 화장실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1학년은 대부분 하교를 한 뒤였고 일부 심화 자습반 학생들만 남아서 공부 중이었어요. 교실로 들어가자 대략 10명 정도만 자습 중이었죠. 저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간신히 제 가방을 챙겼는데 저도 모르게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훌쩍거리면서 학교를 나왔어요. 아직 덜 마른 교복 차림으로 아파서 절뚝거리는 저를 행인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엄마는 부엌 식탁에서 서류들을 펼쳐놓은 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 왔으면 씻고 옷 갈아입고 문제집 풀다가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안 물어보세요? 제가 울먹이며 말을 하자 엄마가 그제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 몰골이 이상하단 것에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너 혹시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니? 싸웠다고요? 엄마, 제가 누구하고 싸울 수 있는 애로 보이세요? 안 싸웠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얻어맞기만 했다고요. 그렇게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두 분 다 한숨을 내쉬기만 하셨죠. 저는 더 비참해지기 싫어서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침대에 엎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슬쩍 귀를 기울여 보니 두 분이 이런저런 진지한 대화를 하시는 듯 하였어요. 그래도 저를 신경 쓰면서 두 분이 대화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동이고 위로였습니다. 하도 관심을 안 받고 살아왔더니 고작 그런 것에도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이튿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갈 수도 없었고 대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제 상태를 본 병원 측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저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김유리를 마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고 입원을 하고 싶었네요. 다른 애들은 제가 그냥 유령처럼 산다면 피할 수 있겠지만 김유리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김유리가 처벌을 받고 학교를 떠나지 않는 이상 저는 저의 전학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의 전학이란 아주 드문 것이었기에 과연 이게 이뤄질지가 관건이었고요. 병원 안에서 보기 싫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주스를 사들고 오신 고모는 옆에 앉아서 당신이 그걸 드셨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면서 하소연을 시작하셨죠. 고모부였던 그분이 소문을 보통으로 잘 내신 게 아니신 모양이었어요. 고모가 새 인연을 찾아서 행복해지려고만 하면 귀신같이 그분이 어떻게든 뒷이야기를 퍼뜨려서 고모의 평판을 떨어뜨렸고 새 인연과도 잘 되는 것을 방해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조카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얻어맞아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상관없다는 듯 당신의 이야기만 하시는 고모를 보며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함없이 이기적인 분이셨죠. 고모, 예전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제 잘못으로 몰아가셨고 할머니한테도 저 괴롭히라고 막 부추기고 고모가 그러셨던 거 저는 다 기억나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고모는 할머니가 오히려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를 지어내셨고요. 대체 왜 그러셨나요? 내가? 그랬던가? 정말? 난 모르겠는데. 딱히 기억이 안 나. 너도 참 별걸 다 마음에 담아두는구나.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뭘 따져?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니? 네가 변명을 잘했었으면 될 일 아니야. 그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나서 이러는 거. 아휴, 우습고 추하구나. 고모는 코웃음을 치며 하신 소리에 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옛일로 인해 피해자만 두고두고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성숙해진다고 한들 가해자 김유리가 저에게 저지른 짓들을 반성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대걸레를 빠는 곳만 보이면 무서워지고 여러 명이 저를 둘러싸인다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분해서 미칠 것 같았고 반성하지 않을 가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괴로움에 빠져 지내는 것은 제 손해일 뿐이니 억지로라도 극복하고 더 밝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생각하게 된 건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김유리를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것만은 아직 두려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저를 가혹하게 괴롭힌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정식으로 학교 측에 항의를 넣었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김유리와 그 일당들을 가볍게 벌주고 끝낼 생각을 했던 게 학교 측이었습니다. 괜히 문제만 시끄러워지면 학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으니 뭐든 조용히 덮는 게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김유리가 다른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왜 김유리의 부모님이 딸을 공학에 안 보내고 여고에 보내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 바로 근처에서 남자들만 다니는 공업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공고에는 머리가 나쁘고 얼굴은 괜찮게 생긴 남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유리가 여기 공고의 2학년생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형태로 둘이 붙어먹는 바람에 일이 커졌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현장을 그 공고의 어떤 선생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참 불공평한 일이지만
이런 류의 사건이 터졌을 때 손해를 보는 쪽은 명백히 여자 쪽입니다.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히고 꼬리표가 영영 따라다니게 되니까요. 그 일이 터지자 그 공고의 몇 학생들이 일부러 제가 다녔던 그 여고 쪽의 길로 등하교를 하면서 여고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크게 날려댔습니다. 김유리 하나가 학교 체면을 완전히 깎아먹은 거였죠. 그래서 김유리가 학교에서 도련해졌어요. 전학을 도망치듯 가버린 것이었죠. 퇴원을 하고 학교에 돌아온 저는 주인을 잃어버린 김유리의 빈 책상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김유리가 쪽팔림과 굴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전학으로 도망가 버린 것, 그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김유리와 함께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애들은 처분받은 교내 봉사 시간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해서인지 빗자루를 들고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그들은 불편하다는 기색이 되었고 저는 무표정하게 가던 길이나 마저 갔죠. 저에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괴롭힘도 당하지 않으며 김유리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었습니다. 이제 11월이었고 1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모두가 분위기를 바꾸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소심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는 하였던 저의 모습 따위 모두가 잊은 지 오래였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이어져서 저는 이따금씩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허무해서 미치겠다고 울부짖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저는 꾹 참고 공부나 열심히 하였죠. 이렇게라도 뭔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제서야 부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는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과를 선뜻 받을 수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과거는 다 잊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웃어드렸죠. 그때 속으로는 아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남모를 아픔을 지닌 채로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으나 밝고 기운이 넘치는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제가 점차 변해갔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성격이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요. 대학 졸업 이후 원래는 중견기업에 들어갔었죠. 그런 곳에 합격해서 너무 행복했고 자존감도 올라갔고 다 좋았는데요. 반년이 지났을 때부터 너무 힘든 나머지 머리카락이 막 빠졌습니다. 일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입맛도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복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못 버티고 나가면 너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소리 들을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굳이 미련하게 참는 이유가 뭐냐는 대학 선배의 충고를 듣고 정신 차린 뒤 퇴사를 하였죠. 대학 선배의 소개로 연결이 된 작은 출판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런 조용한 곳에 다니는 여자라서 더 마음에 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소소하고 목소리 안 크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상대를 칭찬해주고 저의 이런 점이 좋다고 했었죠. 만난 지 2달 만에 남편이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 이어가자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1년 정도가 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간섭하실 분들이 아니었으니 무조건 허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시댁에서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아들, 왜 이 엄마를 실망시키고 그래? 더 좋은 여자, 더 조건 끝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아들이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아이고야, 사고뭉치 딸년 때문에 머리 아프게 실망 많이 했었는데 믿었던 아들마저 이러면 어쩌나. 남편에게는 이미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탈선에 눈을 뜬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하도 시끄럽게 사고를 쳐대서 퇴학을 당할 바에는 자퇴가 낫겠지 싶어서 자퇴를 했다는 인물입니다. 얼굴이 엄청 미인은 아닌데 매력적으로 생겼고 기가 세다는 게 느껴져요. 공부와 인연이 없고 놀면서 사고만 쳐댔지만 의외의 능력은 있어서 쇼핑몰을 창업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던 것도 잠시 두 분의 기대와 다르게 신우이는 부잣집 자식이라든지 명문대 출신이라든지 하는 남자가 아니라
전문대만 간신히 나와서 흔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심해부와 눈이 맞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냅다 임신을 해버렸고요. 보통의 인물이 아니었죠. 남편이라도 멋진 결혼 상대를 만나기 바랐던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고 실망하셨으나 이내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나, 보기와는 다르게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는 거였구나. 아유, 그런 중요한 이야기부터 진작에 했으면 오죽 좋았을까?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사실은 알아봤었지. 내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께서도 흠족해 하셨고요. 저는 스스로의 재주가 미비한 사람이었으나 어쨌든 일에 파묻혀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집안 배경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있어요. 나는 올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을 나는 좋아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 들었으면 나를 경계하는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더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다사다난한 일을 겪어서요. 엄청 대단한 미친 개한테 잘못 물렸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 보통 미친 개가 아니었나 보네. 옳게 가엾게도 똥 밟았었구나. 아유, 어떤 미친 개이든 간에 나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건데 그런 미친 개는 꼭 내 앞에서 왈왈 안 짖고 낑낑대더라. 참 희한한 일이지. 아무튼 나는 올케가 성질 드세고 잘난 척하는 유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너무 좋아. 나는 기본적으로 동족 혐오 기질이 있거든. 호탕하게 웃는 신우이를 따라서 저도 조금 웃어버렸죠. 사람이 거침없기는 해도 저희가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우이가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머뭇머뭇 쭈뼛쭈뼛대며 살아온 내 과거처럼 어찌 보자면 결혼까지 과정도 비슷했지만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마구 샘솟았고 이제 이 사람과 둘이 가정을 꾸려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함께 늙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랄까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못 나눌 이야기가 없었죠. 부부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괴로운 부분인 김유리 이야기까지는 아직 공유한 적이 없었는데 털어놓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의 거래처, 거기에 김유리가 있었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회의를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죠. 세상 참 좁다. 좁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악연이다 정말. 저는 남편에게 김유리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러니까 왠지 가슴이 홀가분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요.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였구나. 거래처 사람만 아니었으면 당장 내가 보복을 했을 거야. 남편이 분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서 놀란 제가 만류했습니다. 일이 걸려있으니 절대 감정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김유리에게 보복을 할 생각이 들면 제가 직접 움직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 남편에게 혹시 김유리한테 티를 내면서 나쁘게 굴지는 않았는가를 물어보며 확인받았죠. 저 때문에 남편이 일을 그르칠까봐 걱정이 됐던 건데요. 그때는 설마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업무 일지를 깜빡하고 챙겨가지 않은 날 제가 발견하고서 그걸 갖다 주러 나선 길이었죠. 그리고
남편 직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몸을 붙이고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며 즐겁게 웃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자기 볼을 손으로 찌르자 그 여자가 얼굴을 들어 남편의 볼, 그 자리에 뽀뽀를 남겼습니다. 그게 인사였나 보더라고요. 뽀뽀를 받고 남편은 신나는 걸음으로 직장 쪽으로 갔고 남겨진 그 여자는 자기 차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차갑게 식은 채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외쳤습니다. 야, 김유리, 너 뭐야? 지금 내 남편이랑 뭐 하는 거였어? 어라, 네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와, 대박이다. 너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는구나? 그래,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기운이 넘쳐 보인다. 잘 살았나 보네. 결혼도 잘하고. 마지막 말을 뱉으며 김유리가 푸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비웃음 앞에서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과거와 달리 공포 때문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일부러 내 남편하고 붙어 먹었구나. 나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네 남편이 언제부턴가 나를 째려보길래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서 이유를 물어봤다가 알게 됐던 거야. 네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재미있는 인연을 내가 어떻게 놓치겠니? 이게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이나 해봤었던 것뿐인데 나를 욕하면서 싫어하던 네 남편이 내 유혹 앞에서 흔들리더니 어느샌가 얼굴을 붉히고 있더라?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남편 잘못 같지? 아, 아니다. 네가 워낙 매력이 부족해서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잘못인가 봐. 어머, 친구야. 어떡하니? 그놈의 친구 소리 좀 집어치울래?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뭐? 네가 나를? 참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 너는 나한테 안 돼. 예나 지금이나 넌 나한테 처맞고 화장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할 처지라고. 알아들어? 김유리는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렸고 제가 그 손을 쳐내자 깔깔 웃으면서 자기 차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기 직장으로 복귀하는 길인 것이 분명했죠. 천벌은 없다는 생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던 저는 갑자기 고모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가 이혼당하고 난 뒤 내내 지옥에서 사는 그분이 말이죠. 씩 웃으면서 고개를 내린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 실망, 미련? 그런 것 따위 단숨에 없애버린 뒤였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상대와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김유리의 직장이었죠. 근무 시간 도중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을 거치고 있던 김유리는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등장한 불청객이 자기의 멱살을 잡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야, 면상 봐라. 너 아주 살벌하게 못해 처먹었구나. 면상에 다 티가 나, 이년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동생 새끼하고 바람났다면서? 너는 유부남한테 왜 끌렸니? 임자 있는 놈한테만 끌리는 거야? 너 그럼 변태야? 이거 아주 못쓰겠네. 신우이가 눈도 깜빡 안 하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고 멱살이 잡힌 채 사색이 된 김유리를 그곳 사무실 사람들이 경악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지니까 아무도 차마 신우이를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아, 맞다. 너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하고 노래방에서 대단한 시간을 가졌다면서?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변태 맞네. 근데 너 그때 혹시 임신은 안 했었어? 들켜서 도망친 게 아니라 혹시 임신해서 도망쳤던 거 아니야? 이런 미친년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요. 미친 개 주제에 누구더러 미친년이래. 야, 미친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개장수라고 불러줘. 나는 개를 찰지게 잘 패거든. 죽을 때까지 패지. 그런 의미에서 이 악물어라. 안 그러면 이빨 다 나간다. 살려주세요. 동생분하고 안 만날 테니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너는 옛날에 올케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들어줬었니? 네? 올케라뇨? 너 돌대가리야? 그럼 내가 지금 못난 동생 새끼 때문에 이러고 있겠어? 그제서야 김유리는 공포에 질린 눈동자로 움직여 문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신우이에게 얻어맞고 바닥을 나뒹굴었죠. 주먹질 한 방에 김유리는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오열하는 김유리의 머리채를 꽉 잡고서 신우이가 자비 없는 주먹질을 이어갔어요. 어라? 이를 악물라고 했을 텐데 내 말 안 듣네. 세상에, 이러다가 이빨 다 빠지는 거 아닐까? 괜찮아. 임플란트 하면 돼. 그치? 미친 개야. 그렇게 세게 때리면서도 신우이는 평온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미친 개 위의 절대자, 가히 개장수였습니다. 김유리는 기절을 했고 그 옆에는 빠진 치아가 바닥을 구르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던 어떤 분을 말리면서 제가 학창시절에 김유리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신우이는 김유리의 자리에서 티슈를 뽑아다가 피가 튄 자기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무서운 정막이 감돌고 있는 사무실에 대고 제가 꾸벅 인사를 한 뒤 신우이와 나섰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맛있는 순대국밥은 처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 일로 형님이 필요하신 모든 도움을 다 주실 거예요. 아휴, 간만에 손맛 좀 봤더니 개운하다. 올케 덕분에 나도 속이 후련해졌는걸?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정의구현. 신우이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며 신나게 웃었고 저는 신우이가 학창시절에 그 요란한 사고란 사고는 다 치면서도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건드린 적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유리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병원에 실려간 김유리는 앞니를 포함한 치아 4개가 박살나 있었으며 입안이 찢어졌고 코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후부터 김유리는 염색머리의 젊은 여자가 보이면 발작을 해댔어요. 신우이가 심은 공포였죠. 저는 무표정하게 남편을 향해 이혼 선언을 했고요. 남편에 대한 애정으로 반짝이던 저의 눈은 그 빛을 잃은 후였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저의 눈빛을 본 남편은 후회로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극적인 걸 따라가느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평온을 놓쳤구나.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정리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고요. 저는 남편에게 받을 거 다 받아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김유리를 복날의 개처럼 두들려 팬 신우이는 저희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고요. 김유리 측과 합의를 했답니다. 뒤가 구리게 살아온 김유리였던 만큼 그 집안에서는 캥기는 게 많았거든요. 합의를 하고 여기서 묻어버리는 걸 택한 것이었죠. 다니던 직장에서 김유리는 그날 이후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건 제 전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할 때면 자기 부인을 괴롭혔던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했다는 과거가 자꾸만 소문이 나서 평판이 때마다 깨졌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본의 아니게 알려주셨던 아주 탁월하게 두고두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김유리는 후유증이 심했는지 방황을 꽤 오래 하다가 이제 다시 기지개를 좀 켜보는 모양이던데요. 실컷 매운맛을 보여줬으니 그냥 이쯤에서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김유리의 일상을 시원하게 또 박살 내줘야 할까요?
이걸 두고 요새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일흔을 앞둔 노인입니다.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을 저는 미처 몰랐네요. 노년의 폭풍 같은 일들을 겪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조언도 얻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제가 남편과 결혼했던 시절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무척이나 중요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랑 잘 상의하여 아이는 낳지 않고 부부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방향을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어린 나이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제가 젊을 때는 모든 부부들이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2명만 낳고 잘 살자고 운동을 했지만 주위에서는 모두 순풍순풍 많이도 낳더라고요. 요즘엔 아무리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가지다 보면 모든 아이들에게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현실적인 문제로 아이를 잘 키울 여력이 없어서 많아야 2, 기본적으로 1명 정도만 낳아서 잘 사는 게 요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저도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딸만 무려 4세, 아들 2, 총 6명의 자식이 있거든요.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까지 딸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아들을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딸만 낳는 저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식 넷을 낳을 동안 아들 하나를 못 낳냐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구박을 하기 일쑤였죠. 덕분에 딸들은 어릴 때부터 큰 면박을 받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성화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금 있는 딸들로도 제 자식이니 충분히 만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딸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으나 제 생각과 힘만으론 역부족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절 구박하셨고 제 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낳아야 그나마 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차별들과 가혹한 행동들이 좀 덜해질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은 아들이었고 무려 쌍둥이였기에 한꺼번에 2을 낳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6의 자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잘 사는 집은 손에 꼽았어요. 모두가 배를 고른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집은 남편이 당시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6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네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나 고단하고 불행했어요. 요즘이야 남자라고 해서 특별히 여자랑 다르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인식이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저희는 아무리 집안 형편이 괜찮다 해도 딸들은 바깥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안일만 배우며 아들들만 끝까지 공부를 시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밥상머리를 앞에 두고도 남자들만 상위에 밥을 놓고 모여서 먹고 여자들은 바닥에다 밥을 두어서 먹기도 했죠. 그리고 제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위에 이야기한 것들은 물론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단순히 외박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었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 전 그걸 다 알면서도 남편에게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까지 자신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는데 응? 여자 좀 만날 수 있지. 뭘 그런 걸로 난리야?
요즘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때는 저런 사고방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해야 할 결혼 시절의 대부분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살던 때 그런 남자들이 많았다고 해도 아내와 오손도손 잘 사는 남편 또한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남자랑 살게 되었는지 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래,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생활이 저랑만 관련된 거였다면 차마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아이 넷이 모두 공부를 잘해 공부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무슨 공부냐면서 대학교까지 보내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저라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가진 돈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딸아이들 대학을 보내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무능한 엄마였던지라 모든 돈은 남편이 쥐고 있었고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더군요. 아들들은 저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권력이 남편에게 몰려있고 남편이 눈에 띄도록 딸들과 아들을 차별했던지라 아들들은 딸아이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누나인 딸아이들을 무시하더군요. 자신이 용돈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누나들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전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서글프게도 아들들은 오로지 남편의 말만 들었죠.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혼을 생각할 텐데 저는 사실 이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다 참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고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큰 흠이었기 때문에 괜히 자식들의 인생에 쓸데없는 흠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죠.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받은 무시를 딸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딸들은 마음만큼은 강인하게 자란지라 꼿꼿하게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갔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렇게 몇십 년을 참았을까요? 남편은 이제 슬슬 은퇴를 하고 싶다면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개수도 많았던지라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자식들에게 미리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기부도 조금 한 뒤 딱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남겨두겠다면서 돌연 저에게 이야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모두 참아왔지만 차마 그것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먹고 살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돈을 버는 사이 전 6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와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재산을 처리한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당신이 번 돈이라지만 당신이 돈 벌 때 나는 6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이요? 그리고 여자가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그래 유세를 떨어? 또 이런 식으로 남자 하는 일에 헛소리했다가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차라리 애들한테 물려준 돈이나 일정했으면 아무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들 둘한테만 무려 40억씩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한텐 1억 정도만 재산을 물려줬어요. 심지어 우리 딸들은 아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1억 정도를 미리 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웬일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차마 그런 딸들에게 남동생들은 40억 받았다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어떤 사달이 날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20억 정도는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장학금이랍시고 기부를 하고 노후자금 10억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먹고 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네 둘이 사는데 10억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 둘한테 40억이나 물려주면서 딸들한테는 1억밖에 안 물려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내 딸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바르고 올곧게 자라준 애들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애들을 성별에 따라서 나누는데 제가 아무리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살았다지만 기부까지는 좋은 일이니 그렇다 쳐도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40배나 차이 나도록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라고 해도 남편은 남자가 하는 일에 신경 끄라며 요지부동이었어요. 밖에서 큰일하는 아들들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자인 자식들에게 1억이나 줬으면 그것만으로 감지덕지라고요. 남편과 살면서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정말 그때만큼은 제 처지가 비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아는 지식이라고는 전무한 제가 남편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저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고 마음의 골병만 들어갈 뿐 어느 때처럼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저에게 숨쉴 구멍이 생겼어요. 바로 미자라는 친구였습니다. 종종 피로를 풀러 동네에 있는 작은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 그곳에서 친해진 친구였죠. 물론 살가운 딸들이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저한테 먼저 엄마 혹시 힘들고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세요 라고 먼저 말해주었지만 아무리 딸들이 다 컸다고 해도 부모 눈에는 언제나 애기이지 않습니까? 딸들 역시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나서서 남편을 욕하고 내 처지가 서럽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덕분에 아무리 지치거나 슬퍼도 어디 말할 곳 없었는데 이 친구에게만큼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죠. 살면서 집안일 하느라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사람 만날 겨를이 없어 변변은 친구 하나 없던 제게 그 친구는 인생 유일하게 생긴 첫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목욕탕에서 쌓은 인연은 목욕탕을 넘어서 저나 혹은 그 친구네 집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자식들이 다 크고 난 뒤에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적적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심심하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는 참으로 다정하고 살뜰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서운해서 이것저것 토로하면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주기도 했고 가끔은 저 기분 풀라고 저 좋아하는 계란볶음밥이며 잔치국수 같은 요리들을 손수 해주기도 했죠. 그럴 땐 친구가 참 제 친정어머니같이 든든했어요. 남편과 아들 복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딸 복이랑 친구 복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친구와 10년을 넘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딸들 역시 제 제일 친한 친구란 걸 알기 때문에 길을 다니다가도 제 친구를 보면 극진하게 인사를 할 정도로 제 친구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친구는 자식들과 사이가 그린 좋은 편이 아니라 제가 딸들과 사이가 좋은 걸 부러워하곤 했어요. 사실 제 딸들은 전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도 바람을 쐬고 싶을 때는 딸들의 집에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딸들은 제가 오는 걸 반가워했고 저도 딸네 집에 있다 오는 게 휴식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딸네 집에 가서 담근 김치도 갖다 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좀 채워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다 와가던 중에 마침 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미자야, 우리 집에 웬일이야? 나 보러 왔어? 너 보러 잠깐 들렸는데 네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중이었어. 어디 갔다 오니? 나 딸네 집에 갔다 왔어. 김치 줄 겸. 미자야, 온 김에 너도 김치 가져가. 아니야. 나 김치 있어. 저번에 시골에서 꽤 많이 가져왔어. 나 갈게.
친구는 절 보더니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나오는 길에 마주친 것만으로 놀랐다기에는 과한 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만 할 뿐 뭐 때문인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문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 시점 저는 남편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제법 집에 붙어있나 싶던 남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젊었을 적 그렇게 여자들과 외도를 하며 저를 고생시켰다면 지금은 최소한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남편은 또 이리저리 바깥을 나돌더군요. 저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젊었을 때부터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을 들여 알아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한창 젊은 시절보다 다 늙어 밖을 나다니는지라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묵은 감정을 추스렸어요. 미자야, 정말 속상해 죽을 것 같다. 어쩜 인간이 변한 게 하나 없는 거니? 저 나이 됐으면 정신 차리고 살 때도 됐는데 젊었을 때랑 똑같아.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네 처지도 참 안쓰럽다. 그래, 그냥 걔만도 못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살아. 그냥 없는 셈 치고 살라고. 너는 그래도 딸들이 있잖아. 나도 있고. 고맙다, 미자야. 친구는 절 온갖 말들로 위로해 주었지만 제가 하도 우울해하고 밤에 잠도 못 자자 저를 가장 이해해주는 첫째 딸은 손주도 볼 겸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와 있으세요, 엄마. 하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도 미안하고 이서방 눈치도 보여 거절했지만 마음이 너무 울적하다 보니 자꾸 첫째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밥상을 앞에 두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맨날 풀떼기만 주면 어쩌자는 거야? 배 기름칠도 좀 해야지. 이젠 늙어서 반찬하기 귀찮아? 간은 또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럴 거면 음식하는 사람을 써. 당신 집안일한 지가 몇 년인데 이거 간 하나 못 맞춰? 맛대가리가 없어, 맛대가리가. 당신이나 먹어. 에이?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조금 싱겁게 샐러드며 뭐며 몸에 좋은 나물들로 음식을 한 거였는데 남편은 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정말 열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또 몇 시간이고 싸움이 이어질 것 같아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바닥에 널브러진 무말랭이며 명이나물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덥디다. 우는 걸 들키기 싫어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도 밖에서 TV를 보며 껄껄 웃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간 이혼이라도 할 듯 싶어 그 길로 짐을 싸서 첫째 딸네 갔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이 밤에? 미안하다 정이야. 나 일주일만 지내도 되지? 그럼 당연하죠. 얼른 들어와요. 아버지가 혹시 또 뭐라고 했어요? 첫째 딸 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절 보자마자 바로 낌새를 눈치채고 남편 얘기를 꺼냈지만 전 아니라고 말하곤 손주 곁으로 가 어여쁜 손주 얼굴을 보며 서글픈 마음을 잠시나마 풀었습니다. 첫째 딸 역시 제 마음을 알아채곤 과일과 맛있는 음식들을 내오며 기분을 풀어주려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힘이 들 때마다 가까운 첫째네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네에 갈 땐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한 일주일 정도 손주들 보러 다녀오니 한동안 못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너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은데 요양할 겸 잘 쉬다 와 라고 말해주더군요.
역시 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느 부모 자식들이 그렇듯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사실상 명절 때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든지라 손주놈들은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쑥쑥 자라 있더라고요. 애들 가지고 놀라고 장난감을 바리바리 싸서 가니까 첫째는 엄마 뭐 이런 걸 사왔어요 라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은 눈치였습니다. 가면서도 내 딸이야 그렇다 치고 사위가 저를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너무 잘 반겨줘서 고마웠네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집에만 있을 때와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지 않는 것도 좋았고 딸이 워낙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자주 구경시켜준 덕분에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남편은 제가 밥을 차리지 않으면 쫄딱 굶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미련하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괜히 찝찝했지요. 정이야, 엄마 이제 슬슬 집에 가봐야겠다.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가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어요, 엄마? 불편하긴 무슨. 내가 네 덕분에 어제 노래방도 갔다 왔잖아. 오랜만에 흥나고 좋더라. 근데 나는 좋은데 오히려 너나 이서방이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닌가 싶다. 아유, 엄마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남편도 괜찮다고 그러고 저도 엄마 봐서 좋은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하긴 한데 자리를 오래 비웠으니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네 아빠 밥도 차려주고 그래야지. 네 아빠 알잖니. 나 없으면 또 밥 굶고 집에서 TV만 볼 거. 첫째는 제가 남편 밥을 차려주러 간다고 사니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고 저도 그런 첫째의 마음을 아는지라 등을 토닥여주다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찬거리가 없을까 봐 시장도 들러서 이것저것 반찬 만들 재료도 사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가까워지길래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죠. 근데 문을 여는 순간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쩐지 조용히 다가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손에 든 봉지 소리라도 날까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죠. 근데 이상하게 남편과 제가 쓰는 방문이 아주 작은 틈을 제외하고는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이 많아 평소 늘 문을 열고 생활하기 때문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좁은 틈새로 슬쩍 방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절친한 친구와 같은 방에 함께 있었던 거였죠. 저와 목욕탕에서 처음 만나 10년이 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 바로 미자였습니다. 남편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수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집에 들어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시 조심스럽게 밖으로 향했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까지 가고 난 뒤에야 그제야 바닥에 엎어져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새삼 남편에게 무슨 기대가 있었나 싶으면서도 차마 제 제일 절친한 친구와 그런 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조각나는 것처럼 아파왔고 제 처지가 너무도 비참했어요. 지금까진 남편의 외도 상대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자랑스레 바람핀 것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냥 외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죠. 아마 제가 맨날 집에 있고 하니까 차마 남편도 집으로 외도 상대를 데려올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었다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남편이 제 상상 이상으로 더 저질이고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종종 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남편도 집에 있었던 적이 많았고 인사도 몇 번 나누었었기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큰딸이 다른 애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요. 큰딸에게서 전화가 끊기고 전 멍하니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운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함만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다른 딸들과 함께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진짜 제정신이에요? 큰딸은 오자마자 씩씩대면서 화를 냈고 다른 딸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세상에 그 나이가 되어서도 그러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난 상상도 못했어요. 정희 언니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지.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애작 안 하셨어. 엄마 도대체 그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정말 아버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지 딸들의 앞다투는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아들들이 보이지 않아 아들은 왜 안 왔냐고 했더니 큰딸이 그러더군요.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관심을 안 보였다고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곤 문득 느껴지는 씁쓸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조용히 있던 둘째가 갑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난 사실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뭘 잘해도 칭찬 한마디 없으시고 밥 많이 먹는다 뭐라 하시고 그저 우리 아들이란 말만 하면서 석호 성민이만 챙긴 거. 나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이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 엄마 그거 기억나요? 내가 석호 성민이 줄 옥수수 몰래 좀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뺨 맞은 거요. 우리들한텐 아버진 무서운 사람이고 감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짓까지. 나 용서 못해요. 둘째는 그 시절이 생각났는지 이야기를 하며 씩씩거리다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셋째가 둘째를 달래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 셋째 딸이 직접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남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절 안쓰럽게 보던 첫째와 둘째는 종종 이제 자신들과 동생들도 다 컸으니 우리 생각 말고 엄마 괜찮으면 이혼하라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셋째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셋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자니 넷째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엄마, 대신 그냥 이혼하지 말고 아빠가 바람 폈다는 증거를 잡아서 소송 이혼을 해가지고 위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송 이혼? 그럼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냐? 엄마, 그럼 이대로 있을 거예요? 평소에 저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냐.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아빠이지 않냐. 살 부비고 산 사람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절친한 친구와 그러고 있는 걸 목격하고 난 후
배신감이 너무 커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겨주고 싶었고 절 업신여기며 식모 취급한 것,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간 딸들에게 모질게 군 것, 재산을 딸들에게만 적게 준 것, 모두 똑같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첫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계세요. 저는 현명한 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들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증거 현장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샀고 남편이 없는 날에 기계를 못 다루는 저를 위해 자기들이 직접 설치형 카메라를 달아주었어요. 딸들이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동안 솔직히 딸들을 말려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엄마를 돕겠다고 제 아빠를 등지는 일이었으니 제가 부모로서 딸들에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에야 딸들도 분이 안 풀려 절 돕겠다고 나선 거지만 나중에 자신의 행동들을 자책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절 원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보다 마음이 앞선다는 걸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에게 당하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그런 생각들은 무시하고 어느새 딸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걸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위치에 조용히 카메라를 달고 난 후 저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 고맙다고요. 근데 니들 중에 혹시나 이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엄마는 이런 짓 안 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딸들이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빠한테 당하고 살아왔는지 알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가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우는 거였어요. 매일 할머니 등살에 못 이겨 울고 외도하는 아빠 때문에 울고.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가 울면 저희도 잠 못 자고 따라 울곤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딸들이 그때 제게 건넨 말은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왔고 전 그날 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첫째 딸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와선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얼마나 떨리던지 한참을 숨을 고르고 고르며 마음을 다진 후에야 카메라 버튼을 누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면들은 역시나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당장이라도 영상을 끄고 싶었어요. 아니면 눈을 감던가요. 허나 조금 더 지켜보다 보니 영상 속 남자, 내 남편이란 작자가 정말 짐승이었구나. 난 여태껏 짐승과 함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어지러운 부유물들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대화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숙자는 정말 모르는 거 맞죠? 그럼 모른다니까. 내 마누라지만 눈치가 정말 없어. 얼마나 둔한지 모른다니까. 암튼 걘 절대 몰라.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번날 걔 집 앞에서 만났는데도 김치 가져가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3년간 이러고 있었단 건 상상도 못하겠죠? 하늘이 노래졌죠. 절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대화들. 심지어 3년이란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외도. 당장 이 추악한 두 년놈들을 불러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어요. 나와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내 유일한 친구였던 사람이
날 속이고 욕하고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단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전 냉장고에서 급히 차가운 물 한 잔을 꺼내 벌컥벌컥 목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몇 잔이나 마셨을까요? 정신없이 차가운 물로 속을 달래고 나서야 전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니 손 날리는 것도 아깝다고 그냥 욕본 셈 치자고 생각하며 어렵게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순간 친구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다시금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제가 나오지 않자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얘 숙자야, 저번에 너 김치 있다고 했지? 나 김치 좀 얻으려고 왔어. 김치를 좀 얻으려고 왔다는 친구의 말에 이번엔 몸이 차가워졌어요. 동시에 서늘한 바람이 제 가슴속을 휑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제 얼굴의 기류를 파악하지 못한 건지 환하게 웃으며 절 껴안더니 집으로 들어와선 혼자 중얼중얼 말을 이었습니다. 너 첫째네 갔다 왔지? 어땠어? 손주 보고 오니까 좋든? 아휴, 나도 이참에 손주 보러 가야겠다 싶더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얼굴도 가물가물해. 아, 숙자야. 우리 주말에 목욕탕 놓고도 좀 가자.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허리가 영 불편하다. 네가 좀 때도 밀어주고 해다오. 그러더니 친구는 냉장고로 다가가 허락 없이 김치통을 꺼내고 김치를 쭉 찢어 입에 넣곤 맛있다며 오물거렸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김치를 먹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요. 뺨을 아주 세게 올려붙인 거지요. 제 손길이 샜는지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고 붉어진 눈빛으로 절 쳐다보았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전 아무 말 없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막상 뺨을 때리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의 뺨을 때리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유순한 사람은 평생 가도 절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허나 이렇게 친구를 때리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고 가슴도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제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친구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고 친구는 놀란 나머지 저에게 방어할 틈도 없이 계속 뺨 세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딸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딸들은 카메라를 확인하려 온 듯했고 남편은 운동 갔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지요. 남편은 친구가 엎어져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놀란 듯했고 제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란 바람핀 여자 뺨 좀 때렸는데 뭐 문제 있어요? 당당하게 나온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외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던 뭘 하던 당신이 뭔 상관이야? 언제 그런 걸 신경이나 썼다고? 내가 남자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이게 뭔 교양머리 없는 짓이야? 당장 이 여자한테 사과해! 자신이 외도한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의 뻔뻔스런 행태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교를 믿진 않지만 정말 지옥이 있다면 문득 남편이 지옥에 갈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당신 웃는 거야? 웃어? 어디 감히
사과요? 나보고 저 옆에 언니한테 사과를 하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되물으면서 쓰러진 친구를 지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손엔 김치가 담긴 반찬통이 있었죠. 전 그 반찬통을 그대로 남편의 까진 머리 위에 엎어버렸어요. 축축한 김치 국물이 남편의 머리를 타고 발가락까지 흐르는 걸 보자 저는 그제야 속이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 반찬통을 내려놓았고 뒤돌아섰습니다. 딸들은 이런 제 모습에 조금 놀란 듯 보였고 남편은 얼떨결에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후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흥분해 제게 달려와 무슨 짓을 하려 했지만 그런 남편의 행동을 딸들이 먼저 저지했죠. 이거 놔! 놓으라고! 근데 이것들을 그냥 당장 놔! 제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4명의 딸들의 손길을 막아낼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딸들에게 묶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글자씩 느릿느릿 온 힘을 다해 내뱉었습니다. 당신이랑 산 세월은 진짜 지옥이었어요. 지금까진 내가 말 못하는 병어리라, 바보 천치라 당하고만 있었지만 이제부턴 아니에요. 당신이 외도한 증거도 다 갖고 있으니 이젠 당신이 당할 차례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내 딸들도 모두 당신과는 남인 사람들이에요. 딸한테 전할 말 있으면 지금 해요. 뭐? 야 정이야, 미희야, 네 엄마 미친 거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말한 걸로 할게요. 얘들아, 가자. 남편은 자식 앞에 외도한 것을 들켰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딸들은 미련 없이 그런 제 아빠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렇게 저는 딸들과 함께 준비한 짐을 들고 집을 나왔고 바로 외도한 증거들을 내밀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제 나름 만족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펄쩍펄쩍 뛰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완벽한 승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딸들은 재판 결과를 듣자마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제가 드디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엄마, 이제부턴 엄마만을 생각하며 살아요. 알겠죠? 우리가 엄마 평생 모실 테니까 그간 아버지 때문에 못한 거 우리랑 하나하나 다 해나가요. 그동안 많이 못 챙겨드려 죄송해요. 그래, 알겠어.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끝까지 절 위로해주며 제 곁에 있어주려는 딸들에겐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 고맙단 말 외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첫째 딸네에서 가까운 집을 하나 구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느라 갖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도 가지고 딸과 함께 운동도 하고 서점에 가서 책도 읽으면서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만든 그릇과 컵들을 딸들에게 주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딸들은 진작 엄마가 이렇게 살아야 했다면서 귀찮을 정도로 절 가만두지 않네요. 평일엔 같이 운동하자, 주말엔 등산을 가자 하면서요. 입 밖으로 노는 것도 지친다고 고만 괴롭히라고 말했지만 내심 이런 딸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한 나머지 시간 가는 게 아까웠어요. 지금껏 살면서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던 터라 가끔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자격이 있겠지. 지금껏 시집살이에 남편,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은 없었으니 이젠 내 인생을 좀 누리고 살아도 되겠지 생각하며
딸들과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재산 문제 때문에 딸들이 아들들과 유류분 소송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요즘은 이 소송 문제로 속이 착잡합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남편 같이 살아오며 딸들이 아들들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도 아들들 역시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고 애초에 남편이 행동을 똑바로 했다면 자식들끼리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없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선에서 아들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원체 고집이 강한 놈들이라 들어먹질 않네요. 정말 갈 때까지 가보려는 것 같아 제가 뭘 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바람잘 날이 없었던 집안인지라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번 사이좋은 자식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제 자식들이 아무런 탈 없이 행복한 게 중요한데 이런 제 소망이 과한 건지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부디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되기를 빌어주세요. 그렇다면 후기를 전하러 올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